그러면은 물가 부담은 분명히 있고 거기에 따른 경기 불확실성은 좀 더 커졌다고 볼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2800선 후반, 2900선 초반 정도가 나와서 네. 그 정도의 되돌림 과정은 있을 수 있다. 제가 걱정을 하는 것은 연준이 컨트롤할 수도 없고 꺾일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한 5월 달에 발표된 지표 그런 것들 지나면서 인플레이션이 약간 좀 피크아웃을 쳤다. 그게 약간 점점 시장에서 반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사실 그때 발표된 지표는 아시다시피 과거 지표잖아요. 근데 최근에 그 유가, 천연가스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요. 그래서 약간 드는 생각이 이러다가 약간 좀 6월 달에 또 뭔가 이 물가 지표 발표되면은 생각보다 이거 인플레가 계속해서 장기화 되겠는데? 약간 그런 우려가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은 또 이렇게 FOMC가 또 바로 뒤에 위치해 있잖아요. 그러면 또 한 번 시장이 흔들리지 않을까? 그리고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이 아주 다르잖아요. 엄청나게 올라가고 그렇죠. 계속해서 물가 최고점 찍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올해 말까지 러시아산 원유 수입 90% 금지한다 이런 뉴스도 나오고 그러면 약간 좀 이 물가 인플레 리스크가 다시금 부각되면서 한 번 더 흔들릴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일단은 물가 같은 경우는 지금 더 올라가기보다는 좀 둔화되는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요 그림을 먼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위에 그림이 위에 왼쪽이 여기가 미국 CPI인데 클리브랜드 연준을 들어가서 보시면 매일매일 업데이트가 되긴 합니다. 이게 좀 올라갔어요. 근데 요즘 유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반영돼서 올라갔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전반적인 전망치는 2분기 피크, 3분기, 4분기 좀 슬로우하게 둔화되는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말씀하셨듯이 유럽 쪽의 물가가 급등을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좀 지켜봐야 돼요. 그리고 물가 부담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자 연준의 통화 정책은 이미 굉장히 강성 매파인 사람의 스탠스를 반영을 하고 좀 슬로해지는 과정이죠. 그렇죠. 반대로 ECB 같은 경우는 물가가 오름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통제를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ECB도 이제 통화 정책을 조금 더 긴축적으로 가져갈 거예요. 그러면은 물가 부담은 분명히 있고 거기에 따른 경기 불확실성은 좀 더 커졌다고 볼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기회요? 달러, 유로. 아. 통화 정책에 있어서 두 가지가 팩터가 중요한데요. 미국하고 유럽,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는 거에 57% 이상이 유로화거든요. 그래서 둘이 정반대로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로 보는 게 둘 간의 경제 성장 격차, 통화 정책 격차를 보는데 연준의 통화 정책은 갈 때까지 가고 좀 슬로해지는 구간이라면 ECB는 점점 좁혀지는 것 같다가 좀 최근 들어서 좀 매파적인 스탠스를 보여주게 된다면 당분간은 둘 간의 통화 정책이 좁혀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달러가 더 올라가기 어려운 환경. 유로화 강세, 달러 약세 구도로 만들어줄 수 있는 환경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말씀하셨던 대로 물가 부담이 증시의 경제에 소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도렐리는 있겠지만 4분기 내년 좀 초반 상반기까지는 경기 흐름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지켜봐야 된다, 확인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도 이런 예상치 못했던 변수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둘 누적되고 있어서 저는 4분기부터는 조금 불안 요인들이 많아질 것 같긴 해요. 근데 지금 3분기는 워낙 경기 침체, 통화 정책도 굉장히 매파적인 스텝, 이런 것들을 선반영한 뒤라고 본다면, 이 정도는 아니야, 라는 것만으로도 좀 올라올 수 있고, 이 와중에 미국과 유럽 간의 통화 정책 격차가 좁혀진다라고 본다면, 달러가 한 번쯤은, 한국, 중국, 신흥아시아 쪽에 기회를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걸로 인해서 뭐 시장이 막 좋아진다라기보다는 지금 이런 변화들이 궁극적으로는 어떤 영향을 줄지는 봐야 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나비 효과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약간 유로존 쪽에서 매파적인 스탠스를 가져감으로 인해서 유로화가 달러 대비 강세를 보이니까 이제 달러 가치가 좀 하락하고 그런 맞습니다. 부분들이 약간 좀 외국인들의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다. 그리고 또 유가 같은 경우는 지금 저는 130달러를 단기간에 쉽게 넘어서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이슈로서의 충격 변수는 충분히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30달러까지 갔다가 120달러까지 갔다가 110달러까지 갔다가 다시 120달러를 향해 가고 있는 그림인데 저는 여기서 유가가 다이렉트로 130, 140으로 가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최근 들어서 유가가 너무 더 오르면은 여러 가지 부담 요인들이 더 누적되고 증폭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오펙에서도 증산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도 비축유 방출을 하고 그러니까 수요 공급을 계속적으로 조절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유가가 급등을 하기보다는 당분간은 100에서 110, 120 왔다 갔다 하는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걱정을 하는 것은 곡물 가격이요. 곡물 가격. 왜냐면 이거는 컨트롤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뭐 일단은 올해는 지나갔고. 네, 올해는 지나갔고, 그리고 파종을 못했으니까 사실. 연준이 컨트롤할 수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제일 걱정하는 게 곡물 가격입니다. 지금은 아직 영향력이 미미해요. 네. 8.3% 성장, 물가 중에 기여도를 보면 1.3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물가가 둔화되는데 막 갑자기 뭐 올리는 그림은 안 나올 텐데, 물가가 둔화되는 속도를 제어한다든지, 연준이 통화 정책을 펼쳐서 물가를 진정시키려고 하는데 그게 안 먹힌다라든지, 어쩌면은 곡물 가격이 계속 올라와서 비용 부담이 커지는데, 주택 또는 수요, 이런 것들이 급격히 위축되면서, 물가는 안정되는데 뜯어보니까 비용은 그대로고 수요는 위축되고 있다라는 시그널들이 나올 수 있어서 저는, 이런 것들이 아마 4분기 중에는 아니다, 맞다라는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3분기까지는 좀 안드렐리를 보시고 4분기 때는 좀 현금을 가지고선 이런 변화들이 이경민 팀장이 걱정했던 게 아니었구나. 걱정이 맞네? 그럼 어디까지 갈까라는 것들을 좀 확인하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니까 막 뉴스에서 막 러시아가 이제 막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 막 제한하고 그러잖아요. 네네네. 이 부분이 좀 빨리 풀려주면은 약간 그런 부담을 좀 덜 수가 있는데 장기화 된다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걱정을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수요 공급에 있어서 이거는 유연하지가 않아요. 못해요, 곡물은. 그렇죠. 네. 파종을 못함으로 인해서 생산이 결정된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겨울로 가면 갈수록 좀 불안할 거고. 또 하나는 한동안 인도 쪽에서 곡물 수출을 제한한다, 금지한다라고 해서 한번 난리가 났었거든요. 네. 그것도 인도도 지금 작황이 별로 안 좋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뭐 전쟁 이슈든 기후 이슈든 이런 걸로 인해서 곡물 수요 공급이 좀 미스매치 될 수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것들은 아마 올해 4분기, 내년 상반기까지 또 다른 변수, 리스크 요인으로,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 사태가 펼친 나비 효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봐야 된다고 보고 있죠. 그게 약간 어떻게 본다면 지금 현재로서는 좀 가늠할 수 있는 최대 악재가 될 수 있다고 네, 볼 수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이어서 6월 FOMC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양적 긴축 시작한다. 그쵸.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약간 투자자가 볼 만한 관전 포인트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6월 FOMC에서는 점도표 나오고요. 경제 성장 전망이 나올 텐데, 점도표가 지금 중립금리를 넘어서 올린다라고 했는데 이거를 더 상향 조정할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얼마나 더 매파적으로 갈지에 대해서 봐야 되는데, 저는 지금 나오는 최근 5월 FOMC 의사록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점도표가 더 올라가기보다는 그대로 유지하는 가운데 조금 정책의 흐름들을 좀 가늠하고 대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변수는 중립금리예요, 중립금리. 그러니까 롱거런이라고 해서 장기적으로 이 정도 금리가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립금리가 지금 2.4 정도 되거든요. 오히려 하향 조정됐어요. 이게 더 하향 조정될지 아니면은 올릴지, 요거를 봐야 되는데, 올린다고 본다면 연준의 매파적인 스탠스와 어느 정도 물가 상승 압력을 자기네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를 조금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에서 올라오고 있다는 것들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어느 것이 좋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긴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해석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2.6으로 올렸다고 한다면 그러면 연준도 2% 물가를 고집한다는 게 아니라 3%를 올릴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연준이 목표라는 CPI가, 물가 지표가. 그런 해석이 가능하고, 또는 이게 2.5, 2.6으로 올린다고 하면, 그럼 3%까지 가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을 할 수도 있고, 만약에 이걸 내린다고 한다면, 장기 성장이 꺾인 거 아니야? 이거 더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을 할 수 있어서, 저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솔직히. 근데 어느 변화가 있다면 변화에 대한 해석에 따라서 좀 시장이 출렁일 수 있는데, 저는 궁극적으로 점도표를 그대로 둔 상황에서 이런 미세 조정이 있다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출렁일 수는 있어도 시장에서는 통화 정책이
더 매파적으로 가진 않겠다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직전에 물가 지표를 확인하기 때문에 이 물가에 대한 해석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파월 기자회견에서 물가는 정점을 통과하는 시그널들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네. 그리고 미국 경제는 좋다. 자신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 시장이 결과를 보고 출렁일 수는 있어도 파월 연준의장 발언으로 인해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만약에 경기에 대한 판단이 또 한 번 이렇게 꺾이는 그림을 보여주게 된다면 그게 가장 큰 리스크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최근 FMC 이후에 시장 흐름을 보면은 결과에 충격을 받고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에서 쭉쭉쭉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만큼 시장이 걱정하는 것은 연준의 스탠스도 되게 중요하지만 연준이 바라보는 경기 상황이 어떤지. 그러니까 과거 흐름을 보면은 금리 올릴 때 시장이 좋았거든요. 맞아요. 네. 왜냐면은 금리를 올리는 이유가 경기가 좋아라는 뒷받침이 됐기 때문인데 지금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물가 때문에 금리를 올리긴 하지만 물가로 인해서 경기에 대한 불안감들은 커지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미스매치되어 있는 구간이라서 안도랠리는 나올 수 있는 구간이지만 이런 흐름들이 얼만큼 시장에, 경제, 수요에 영향을 줄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 확인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뭐 중립금리를 올리냐 안 올리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파월의 기자회견 여기에서 미국 경기를 어떻게 보느냐, 약간 글로벌 그런 경제에 미치는 변수를 어느 정도로 지금 판단하느냐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팀장님께서 가져오신 자료를 보면은 또 이제 3분기, 뭐 하반기 코스피 2,800 후반인가요? 여기까지 가는. 앞서서도 이제 계속해서 그 부분 언급해 주셨는데 약간 거기에 대한 근거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일단은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 그림은 제가 5월 초중순부터 똑같이 그려서 이렇게 업데이트 드리는 건데 아마 최근 데이터는 업데이트가 안 된 겁니다. 그런데 저는 2,700선 돌파 시도하고 등락은 있다 하더라도 다시 2,800선 중후반까지 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2,870선이 뭐냐면은 12개월 포워드 PR로 10.5배예요. 그러니까 2021년 6월 정점 찍고 조정을 계속 받고 있잖아요. 조정받은 구간 동안의 평균 PR이에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상으로 굉장히 저평가되는 수준까지 내려왔던 게 이제 정상화될 수 있다. 이 정도까지라면 정상화됐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여러 가지를 봤어요. 그러니까 12개월 선행, 영업이익, 순이익, EPS, 그리고 경제 데이터, 수출, 광공업 생산, 소매 판매, 경기 선행지수 이런 것들을 전년 대비 변화율을 비교해 봤거든요. 코스피랑. 봤더니 코스피 혼자 마이너스 17%, 18%고요. 나머지는 마이너스로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경제 지표도, 어떤 이익 지표도. 그래서 이 둘 간의 괴리율을 가지고 평균을 내봤거든요. 그랬더니 2010년 이후 평균이 이 수준이에요. 평균은 마이너스 1 편차가 여기고요. 그보다 낮은 수준의 코스피하고 괴리율이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 표준 편차까지 더 밑으로 내려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요 수출은 마이너스 2 표준 편차, 다른 지표들은 여기 마이너스 1 표준 편차까지 회복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서 본다면 10% 정도 상승 여력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2600선 초중반에서의 10%라고 한다면 2800선 후반, 2900선 초반 정도가 나와서 그 정도의 되돌림 과정은 있을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경제 지표가 좋아집니다. 경기가 턴합니다. 이익이 계속적으로 좋아질 겁니다가 아니라 이 흐름들이 둔화된다 하더라도 평균보다 밑에 있는 수준, 굉장히 언더슈팅되어 있는 구간을 회복하는 것만으로도 2800선 후반대는 갈 수 있는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펀더멘탈 지표가 좋아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아까 말씀드렸던 심리가 워낙 무너진 데 따른 언더슈팅 구간을 회복하는 수준이 한 2800선 후반대, 지금보다 10% 정도 상승 여력, 반등 여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딱 눈에 띄는 게 수출 대비 너무나 지금 확실히 좀 저평가돼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그거는 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그 수출 데이터 발표되는 걸 보면은 수출은 예상보다 상회하는 견조한 수준을 기록을 하는데 반대로 수입이 더 많이 늘어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뭐 2개월 연속인가 무역 수지 적자가 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그런 것 때문에 저렇게 저평가받는 것은 아닌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요. 한국 증시가, 그러니까 수출이 좋아져서 한국 증시가 좋아지려면 물량이 늘어야 돼요. 물량은 안 늘고 있어요. 그럼 약간 좀 환율 효과 그런 건가요, 그러면? 아니요, 가격 효과. 가격, 인플레이션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들이 인플레이션 영향들이 경제 지표나 이런 데 굉장히 많은 변수로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수출 가격 지수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수출 물량 지수는 이렇게 멈춰 있어요, 바닥권에. 과거 데이터를 보면은 물량이 올라올 때 증시가 좋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가격 효과만 있는데, 가격 효과만 있는 것들이 대부분 에너지, 네. 철강, 네. 조선, 시클리컬인데 기대 인플레이션은 꺾이고 있죠. 통화 정책은 매파적으로 하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은 꺾이고, 그런데 가격은 오르고, 이게 상충되다 보니까 시클리컬 종목들이 더 이상 치고 올라가기는 좀 어려운 환경이고, 그렇다고 해서 물량이 늘지 않으니까 수출주들이 막 올라가기도 쉽지 않고, 이런 사면초가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수출 데이터는 좋아 보이지만 이게 지속성이 있을까? 그리고 가격이 꺾인다고 해서 좋을까? 물가가 안정된다고 해서 좋을까? 이런 의구심들이 계속 여기에 퀘스천 마크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수출 데이터가 좋다라는 것들을 증시가 온전히 반영을 하지 못하고 물가와 물량과 그리고 환율 효과랑 이런 것들이 서로 돌고 돌면서 서로 간에 디스카운트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런 상황 때문에 사실 그런 평균 대비 확실히 좀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상황을 이미 가격에서 이미 다 반영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평균적으로 회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마련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시는 거겠네요. 네. 근데 평균까지라기보다는 어마어마하게 언더슈팅되어 있는 것들이 일정 부분 정상화되는 것만으로도 10% 상승 여력이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걱정하는 물가나 아니면은 뭐 병목 현상이나 우크라이나 사태나 중국 변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나비 효과들이 3분기, 4분기 경제에 좀 하방력을 높여줄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들이 아니야라고 한다면 그다음부터는 더 올라가겠죠. 평균 수준까지 회복하려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20% 이상 상승 여력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 정도까지가 아니라 워낙 많이 빠진 데 따른 정상화 정도만 본다 하더라도 10% 정도 상승 여력이 있으니까 일단은 여기까지 기대를 하고 2800선 후반, 2900선 초반까지 열어놓고 대응을 하시고, 그 다음 스텝은 경제지표가 이제는 좋아질 거야 라고 하면은 그 다음 스텝으로 여기 평균 수준까지 올라가는 그림을 보여주겠죠. 그런데 일단은 거기까지 기대하기보다는 워낙 많은 변수들이 너무 많으니까, 저도 올해처럼 연간, 반년이 지나지 않았잖아요. 맞아요. 네. 연간 전망을 이렇게 미세 조정을 한 적은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연간 전망이 있으면 큰 흐름을 그려놓고 전망을 해놓고 변수가 있으면 약간 타이밍 조정을 하는 정도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저점 타이밍도 굉장히 늦어졌고, 올해 하반기 전망을 하면서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바람처럼 지나갈 줄 알았던 우크라이나 사태와 중국 봉쇄 조치가 워낙 길게 되다 보니까 쓱 지나간 게 아니라 계속 머물면서 안개를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통화정책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안개 속에서 떠듬하면서 계속 한 발 천천히 나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아닌가. 그래서 저희 이코노미스트도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게, 연준이 뭔가 액션을 취해서 효과가 있을 거고 그로 인해서 연착륙이 가능하다라고 열어놓을 수 있겠지만, 연준이 지금 안개 속을 헤매고 있다. 통제할 수 없는 병목 현상, 교역, 그리고 물가, 특히 물가 중에서도 곡물 가격, 이런 것들이 너무 이렇게 산적해 있다 보니까 연준의 연착륙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냐. 경착륙 가능성까지 열어놔야 되지 않냐라고 해서 저는 최근 들어서는 조심스럽게 안도랠리 가능성을 열어놓되 그 다음 스텝에 있어서는 확인하고 대응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죠. 확실히 약간 좀 2분기 실적 시즌에 와서 뭐 약간 기업들의 가이던스라든지 뭐 그때 가서의 경제 지표라든지 그게 아마 한 7, 8월 그 정도에 나오잖아요. 그 정도에 나올 거고, 그리고 그 다음 스텝에서의 전망치들이나 가이던스가 나올 테니까 그때 아마 시장 방향성이 조금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 근데 지금은 많이 떨어진 데 따른 정상화된 뒤에 이제부터 어느 정도 정상이 된다면은 이제 정신을 차리고 현실을 바라보겠죠. 근데 현실이 만만치 않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좀 흔들리거나 좀 내려갈 수 있고, 바라봤던 현실이 우리가 이때까지 걱정했던 것보다 좀 낫네라고 하면은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그림을 만들어줄 텐데, 저는 아직까지는 좀 꺾일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원래는 좋게 보고 있었는데 워낙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은 안도랠리는 가능한데 그 다음 스텝은 좀 확인하고 대응하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이제 뭐 한 3분기 말에서 한 4분기 초 정도, 그 정도. 3분기가 지나면서 좀 나올 텐데 2분기 실적은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7월달, 8월달 좀 확인할 수 있는. 왜냐면은 기업들이 원자재를 들여와서 뭔가를 하잖아요. 근데 먼저 들어온 거를 쓰겠죠.
그러니까 작년 말 올해 초에 들어왔던 것들을 그래도 가격이 지금보다는 좀 싼 애들을 먼저 쓰면서 원가 상승에 대한 부담은 점점 올라오는 건 맞지만 아직까지 맥스는 찍지 않았고 환율 효과는 작년 상반기까지 환율이 굉장히 낮았거든요. 네네. 환율 효과는 아직까지 유지되는 그러니까 비용 부담은 올라오고 있는데 환율 효과는 아직까지 살아있는. 그런데 이제 3분기가 지나면서 비용 부담은 커지고 환율 효과는 약해지면서 저는 그래서 2분기는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데 걱정했던 것보단 다행이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좀 시장에 확인해 볼 것은 3분기 실적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과거 흐름들을 보면 실적 패턴을 보면 1분기는 서프라이즈, 2분기는 예상상해, 3분기는 예상보다 부진, 4분기는 쇼크. 이게 매 분기마다 반복됐거든요. 4분기는 특히 안 나오잖아요. 매번 쇼크였죠. 네.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패턴만 본다 하더라도 2분기는 걱정했던 것보다 좀 낮거나 걱정했던 수준, 3분기는 그보다 좀 못한 수준. 왜냐면은 실적 전망에 있어서도 좋을 때는 계속적으로 상향 조정되고 안 좋을 때는 좀 하향 조정되는 경향이 있는데 1분기 실적 서프라이즈가 실적 전반적인 흐름들을 좀 높여놨어요. 그래서 기대치를 조금씩 쌓아가고 있다. 2분기는 거기에 크게 미스하지 않겠지만 3분기는 거기에 미스할 확률이 좀 열어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안 돈을 일은 당분간 편수일 수 있지만 여러 가지 경제 지표라든지 뭐 곡물 가격 상승 그런 것들을 잘 지켜보면서 약간 3분기 이후부터는 좀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게 좋겠다. 대응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